뭐예요? 애기 용돈이지 뭐긴 뭐야. 근데 어머니 신우이 아들 돌 때는 금반지 해주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따지게? 어머니, 이게 뭐예요? 봉투 안에는 달랑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애기 용돈이지 뭐긴 뭐야. 근데 어머니 신우이 아들 돌 때는 금반지 해주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따지게? 민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꼬박 1년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후조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던 날들,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새벽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안고 밤을 지새우던 수백 번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첫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툭 건네고는 케이크도 보기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허탈함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심지어 그날 돌잔치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에는 민서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아들 사진만 정중앙에 은빛 액자에 담겨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며칠 전 직접 고른 아들의 백일 사진 액자는 어느새 테이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테이블 아래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과 바닥에 놓인 액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서가 남편 준혁을 처음 만난 건 26살 봄이었습니다. 공통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준혁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민서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그런 준혁이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연애 2년이 지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서는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최 여사는 의외로 살갑게 민서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최 여사는 아침부터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민서가 좋아한다고 미리 들어두었던 도라지 무침까지 차려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최 여사는 민서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이 아이가 워낙 말이 없어서 속을 알기 어려운데 많이 이해해줘요. 민서는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살림을 시작한 뒤로도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격주로 반찬을 싸들고 방문했고 명절에도 특별한 갈등 없이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감이 강하다느니 이불은 어떻게 개야 한다느니 잔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서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며느리가 겪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소 까다롭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나쁜 분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건 신우이 은정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신우이 은정은 이미 결혼한 지 3년이 된 상태였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같은 도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민서보다 2달 앞서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최 여사는 온 가족단체 채팅방에 꽃다발 이모티콘과 함께 드디어 라는 글을 수십 번 연달아 올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폭발하는 것처럼 알림이 쏟아졌고 최 여사는 그날 저녁 은정의 집으로 직접 달려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수삼한 박스를 두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민서도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 여사에게 전화를 드렸을 때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해. 전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다음 날 최 여사는 문자 한 통을 보내왔는데 입덧 심하면 말해요가 전부였습니다. 민서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시어머니가 원래 무뚝뚝한 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은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최 여사의 행동은 두 며느리를 향해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최 여사는 새벽에도 차를 몰아 달려갔습니다. 생강차를 직접 달여서 보온병에 담아 가져갔고 은정이 그나마 먹을 수 있다는 음식을 매일 아침 다르게 준비해서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은정의 입덧 이야기는 가족 채팅방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최 여사는 우리 딸 너무 힘들다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말이면 은정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담을 해주고 태교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직접 만들어 보내주었습니다. 태교 여행 경비도 최 여사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은정 부부는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반면 민서가 임신 중독증 초기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 여사는 문병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전화로 어머니, 민서가 입원했어요. 혈압이 좀 높아서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라고 알렸을 때 최 여사의 반응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잘 봐주겠지. 나 지금 좀 바빠. 그 주말에 최 여사는 은정의 태아 성별 확인 검사에 동행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최 여사의 사진이 그 주말 가족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민서는 병원 침대에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출산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아들을 낳자 최 여사는 산후조리원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신생아용 유모차는 수백만 원짜리 수입 제품이었고 아기 침대는 원목으로 맞춤 제작했으며 아기 침구 세트와 옷도 브랜드 제품으로 가득 채워보냈습니다. 은정의 조리원비 일부도 최 여사가 부담한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 여사는 퇴원하는 날 은정의 아들을 품에 안고 가족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내 손자야. 얼굴 봐. 우리 집안 피가 그대로 흐르잖아. 그 말은 웃음속에 묻혀서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말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민서는 달랐습니다. 웃음을 지으며 그 말을 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지? 소리 없는 물음이 가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2달 후 민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준혁이 최 여사에게 출산 소식을 알렸고 최 여사는 이틀이 지난 뒤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최 여사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잘 낳았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기를 안으려 하지도 않았고 민서의 수고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5분도 채 안 되어 일어서면서 잘 키워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나서 준혁도 멋쩍은 얼굴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민서는 갓 태어난 아들의 조그만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작고 따뜻한지 민서는 그 온기에 기대어 울음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민서는 나름대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소규모로 조용히 치르더라도 의미 있게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돌잔치 장소를 예약하고 돌상 구성을 직접 고르고 아들이 입을 돌복도 여러 군데를 비교해가며 주문했습니다. 아이 사진은 전문 사진관에 맡겨 찍었습니다. 사진관에서 받은 사진들 중에 아들이 유독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골라 2개의 액자를 맞췄습니다. 하나는 행사장 테이블 장식용, 나머지 하나는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용이었습니다. 민서는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손자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손자 얼굴이 담긴 액자를 받으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어쩌면 그 사진을 보시면서 아이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그게 민서가 품었던 작은 기대였습니다. 돌잔치 당일 민서는 준비한 액자를 테이블 중앙에 놓고 잠시 다른 준비를 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에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준비한 아들의 사진 액자는 테이블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신우이 은정의 아들 사진이 담긴 액자가 정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빛 프레임에 아이가 웃는 사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액자는 최 여사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민서의 아들 사진 액자는 행사장 한쪽 구석, 자잘한 소품들 옆 바닥에 비스듬히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민서의 눈길을 눈치챘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바꿨어요. 이 사진이 더 잘 나왔거든. 마치 인테리어 취향의 차이 정도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참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날이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공간이 싸움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최 여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후 안을 확인했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지폐 한 장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준혁에게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아들 돌잔치 때 최 여사가 준비한 선물은 순금 돌반지와 금팔찌 세트, 그리고 별도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 여사는 은정의 아들을 위해 돌잔치 비용 일부를 자청해서 보탰다고 했습니다. 5만 원. 민서는 그 봉투를 손가방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민서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는 남편 준혁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민서는 준혁에게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액자 이야기, 봉투 이야기, 임신 기간 동안 병원에 오지 않으셨던 이야기, 은정이 낳은 아이에게 하신 진짜 손자 발언까지. 민서는 감정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반응은 민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좀 그런 분이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민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냐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넘어가면 되는 일처럼 보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돌잔치 테이블에서 아들 사진이 치워지고 선물이 5만 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남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냥 넘어가라였습니다.
민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준혁은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혁은 기본적으로 갈등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잘못을 해도 처가 쪽에서 서운함을 표현해도 준혁은 항상 그 중간 어딘가에서 상황을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해결되기를 바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주도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준혁은 늘 조용히 따르거나 모른 척하는 방법을 택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회피가 이제는 민서를 향한 무관심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대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야. 신우이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우리가 먼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그 말들이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상처는 상처도 아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가족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최 여사와 은정 가족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최 여사, 그 옆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은정, 그리고 은정의 남편. 사진은 여러 장이었고 모두 밝고 화사했습니다. 민서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왜 부르지 않으셨을까?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도 따로 여행 가면 되지 뭐.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나서 민서는 혼자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서러움인지 남편에 대한 실망인지 아니면 그냥 이 모든 것이 너무 지쳐서인지 아마 그 전부였을 것입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최 여사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준혁과 민서도 아들을 데리고 참석했고 은정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지고 축하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잔치의 후반부 최 여사가 두 손자를 양쪽에 앉히고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다들 자리를 잡고 사진 준비를 하는데 최 여사가 슬쩍 민서의 아들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아들을 자신의 정중앙 바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뒤 최 여사는 은정의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얘가 진짜 내 손자 닮았지? 우리 집안 피가 흐르는 게 딱 보여.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민서의 친정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는 평소 남의 집안일에 나서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지나가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는 최 여사를 향해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 손자도 이 가족의 손자인데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서 자꾸 구석으로 밀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많이 좋지 않네요. 저희 딸도 1년 내내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워왔는데 그 노력이 조금은 인정받았으면 합니다. 좌중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은정은 시선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고 은정의 남편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준혁은 멈칫하며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삼켜온 말들을 누군가가 대신 꺼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여서 더욱 울컥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최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불쾌함을 표했고 가족 채팅방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무게가 조금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칠순 잔치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친정 어머니의 발언을 며느리가 뒤에서 시킨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사돈이 남의 집 잔치 자리에서 망신을 줬다고 했고 준혁에게 민서가 사과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준혁은 며칠을 고민하다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셔.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리면 어때? 그 순간 민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민서는 처음으로 준혁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임신 중 입원했을 때 문병 한 번 안 오신 것, 제주도 여행에서 우리 가족만 빠진 것, 돌잔치 테이블에서 아들 사진이 치워진 것, 5만 원짜리 봉투, 그리고 진짜 손자라는 말까지. 민서는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눈물만 흘리거나 말없이 사귀던 아내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혁도 맞받아쳤습니다. 나도 중간에서 힘든 거 몰라.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하고 당신 기분도 맞춰줘야 하고 나는 뭐가 되냐고.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중간에서 힘든 것처럼 나는 그 중간에서 3년을 버텨온 거야. 아무도 내 편 안 해주면서.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침묵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다른 곳에서 이 결혼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그날 처음으로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준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않고 그냥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어머니한테 전화해야 할 것 같아.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민서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준혁은 그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민서가 받아온 상처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병원 이야기, 돌잔치 이야기, 사진 액자 이야기.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최 여사는 처음에는 언성을 높이며 내가 뭘 잘못했냐, 며느리가 그렇게 시킨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이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이어가자 최 여사의 말수가 줄었습니다. 전화 말미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좀 심했나? 준혁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은 문자로 올케 따로 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보내왔습니다. 민서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은정이 밉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편에서 뭔가 말하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은 처음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커피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나도 사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예전부터 마음에 걸렸어. 근데 나도 어머니 눈치를 봐서 솔직히 뭔가를 말할 수가 없었어. 그냥 모른 척 했던 것 같아. 그게 나도 잘못한 거잖아. 미안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은정이 밉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은정도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왔을 것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기대와 사랑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은정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칠순 잔치날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후로 자신도 많이 생각했다고, 이제는 어머니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도 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그 말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은정이 진심을 꺼내고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해묵은 감정이 한 번의 대화로 다 정리될 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처음으로 은정을 적이 아닌 같은 가족 안에서 나름의 자리를 찾으려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꽤 오랜 시간을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육아의 고단함, 시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 돌아오는 길에 민서는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오후 최 여사가 민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민선은 인터폰 화면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을 열었고 최 여사는 별말 없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장을 봐온 것처럼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민서의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아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잠깐 경계하는 듯 하다가 이내 최 여사의 품 안에서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최 여사는 아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금 놀이개였습니다. 직접 사온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사줬어도 아니고 미안했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이후 주방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와드릴까? 그냥 둘까? 결국 옆에 서서 조용히 재료 손질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부엌에서 같은 냄비를 두고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최 여사 방식의 사과였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고백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습니다. 이 방문이, 이 된장찌개가 아이 손에 쥐어준 작은 금, 놀이개가 그분 나름의 방식으로 꺼낸 화해의 손길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상처가 된장찌개 한 냄비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이것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준혁이 퇴근해서 들어왔고 네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유아 의자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아이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민서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화려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그 평범한 식탁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기억 속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곳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인정받아야 할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밀려날 때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그 상처가 대부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봉투 안에 지폐 한 장, 테이블 위에 사진 액자 하나,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여행 사진.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들이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를 갉아먹는 상처가 됩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완전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최 여사가 단번에 바뀐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쌓인 상처가 한순간에 아문 것도 아닙니다. 준혁이 완벽한 남편이 된 것도 아니고 은정과의 관계가 단번에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관계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편에 섰고 시누이가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대신 행동으로 서툴게나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스스로를 위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5만 원짜리 봉투 한 장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금반지와 5만 원의 차이는 단지 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말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오늘 괜찮으신가요? 혹시 민서처럼 혼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